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시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가시기 전에 신경망 학습을 구현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미 구현된 게 이제 있지만요. 그래도 이제 원리를 이제 살펴보시고 신경망 학습을 이제 직접 구현을 이제 해보시면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 이론을 가급적이면 빨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응용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고 싶죠.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 근데 이제 또 논의사항도 이제 주셨네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논의를 또 이제 주셨나? 이게 그 오류가 이제 여러 페이지에 이제 걸쳐 있어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개로 이제 잘라서 이제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된 게 이 두 개 Y랑 그 아웃풋이 이제 일치하시지가 않는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딱 보이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보면 이게 그 레이어 2에서 발생한 것을 H2 대신에 Y라고 최종 출력으로 제가 이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요 Y가 이제 요 레이어 2의 Y가 아니고 어딘가 위쪽에서 이제 발생했던 이제 그 Y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를 H2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요거를 이제 Y로 바꿔주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해주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Y가 이제 어딘가 위에서는 이제 100개짜리인데 실제 모형의 출력은 이제 10,000 바이 10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혹시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시면 알려주시고 아마 이제 해결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글씨 숫자 인식을 했는데 요거 이제 이미 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100페이지로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효과적인 신경망의 구성 중에 하나를 이제 했는데, 이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추론을 수행하는 신경망을 구현한 차례인데, 입력층의 뉴런을 784개 이제 10개로 하고 은닉층을 2개 층을 이제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0하고 이제 100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제 요거를 요 코드를 이제 교재에서 이제 제시하는 대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50 바이 100 이런 식으로 은닉층을 2개를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출력층의 개수는 이제 요 API에서는 이제 굳이 이제 하실 필요는 없고,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수정을 하면 이제 교재에서 일단 그 해보자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공정한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 액티베이션을 그 시그모이드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그모이드가 그 이후에는 좀 별로라서 사실 이제 선택이 이제 안 됐거든요. 다른 걸로 이제 바뀌는데 어쨌든 이제 그 공정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베이션 로지스틱으로. 예, 로지스틱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이제 API마다 그냥 뭐 선호하는 명칭이 이제 다른데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뭐 이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자가 이제 제시한 구성을 그 사이킬런에서 이미 구현된 멀티레이어 퍼셉 이제
MLP 클래시파이어로 이제 하면은 은닉층을 두 개로 구성, 2층으로 구성하니까 50 바이 100짜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활성화를 시그모이드로 이제 수행했기 때문에 공정한 이제 비교를 위해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시그모이드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은닉층 활성화 함수로 선호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연산이 이제 그렇게 이제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아까랑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성과가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거랑 그냥 100을 하는 거랑 사실 은닉층 하나를 100으로 설정하는 게 소폭 낫죠. 그죠? 비슷한 이제 성능으로 이제 기는데 어 요거를 그냥 은닉층 하나로 100짜리로 한 다음에 하는 게 이거보다 소폭 낫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제시한 구성은 그냥 임의적인 구성이고 이게 뭐 꼭 정답이거나 이런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을 이제 먼저 상해 드리고 싶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구현이 된 거고 우리가 이제 구현한 걸로 한번 이제 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위의 신경망을 우리가 이제 구현한 걸로 만들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X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되고 그럼 이제 보시면 그 아까 위에서 구성을 한 신경망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구현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구성은 똑같습니다. 구성은 똑같은데 얘가 이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 구성은 동일해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보면은 그냥 찍어서 맞춘 확률 정도로 대략적으로 이제 나오죠. 그죠? 물론 이제 요 점수는 실행하실 때마다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뭐 좀 더 나오기도 하고 덜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잠재력은 97%까지의 정확도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지만 학습이 안 된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구현하신 게 요 그 100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서술된 신경망을 이제 구성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 그 저자의 구현을 보면은 저자는 요런 연산의 일련의 연산의 조합으로 그냥 신경망을 구현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너무 하드 코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작이 좀 어렵잖아요. 뭐 이렇게 계층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조작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적재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 데이터를 이제 적재하는 이제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 저자가 따로 이제 그 유틸리티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게 워낙 유명한 함수다 이제 유명한 데이터 셋이다 보니까는 뭐 파이토치에서 제공하고 뭐 텐서플로우에서도 제공하고 뭐 여기저기서 다 제공해요. 그래서 굳이 뭐 이 저자의 유틸리티 함수를 그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성능이 이제 좋게 만들려면 요 사이에 학습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현을 통해서 그 잠재력을 이제 발휘하도록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했다고 치면 결과론적으로는 그 학습된 가중치들은 그냥 숫자일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학습된 가중치를 한번 강제로 좀 심어줘 볼게요. 그래서 링크점 텍스트로 잠시 이제 그 가셔서 요 예시 데이터셋 링크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시면 지금 이제 요번 과정에서 그 사용하는 거 말고도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사용하는 이제 예시 데이터들이 이제 이거저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한 방에 좀 합쳐놔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 세트 이렇게 이제 합쳐놨고 그래서 앱리스트라는 폴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로 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앱리스트 이제 폴더로 이동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미 이제 읽어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이건 필요 없고 앱리스트 웨이트라고 하는 요 학습된 가중치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좀 받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폴더에다가 그냥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 신경망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학습된 가중치를 그 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그 실습 폴더에다가 이제 어디다가 위치하셨는가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데 그냥 그 실습 폴더에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드시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폴더에다가 방금 전에 다운로드 받으신 것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이제 해당 파일을 오른쪽 클릭하면 상대 경로 복사 이런 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 복사해 가지고 위치를 하면은 그 경로를 작성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이제 write 바이너리로 해주시고요. 이제 파일 객체를 이제 생성해 준 다음에 학습된 가중치를 웨이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제 제가 저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됐고, 아, 참, 황당한. 요 지금 컨테이너에서 이제 되고 있다는 거 깜빡했죠. 이 파일 자체가 로컬 시스템에 있으면은 이제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잠시 제가 깜빡했습니다. 요 컨테이너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그냥 이제 동일하게 요 업로드 버튼을 이제 누르시고 앱리스트 웨이트를 이제 업로드를 이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앱리스트 웨이트가 이제 지금 작업 폴더에 그냥 바로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카피 패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 해당 경로를 이제 바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앱리스트 웨이트 파일이 이제 획득이 돼서 이제 파일로부터 바로 이제 그 가중치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데이터가 여기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부분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컨테이너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실제로 이 그 노트북 파일은 윈도우즈나 맥 같은 곳에 있는데 이 코드 요 파일 자체는 여기 있는데 요 파일에서 이제 코드 자체는 이제 서버로 주피터 서버로 날아가서 여기서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서버 쪽에서 이미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가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경로 자체도 이제 서버의 경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수행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카피 패스를 하면은 손쉽게 이제 가져오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내 노트북의 경로는 뭐냐라고 하시면 내 노트북은 원격으로 작성되는 코드들은 언제나 이제 이 주피터의 루트가 해당 그 노트북의 이제 경로입니다. 여기에 데이2가 없죠. 없어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동작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가중치를 이제 적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가중치의 이제 형상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W와 이제 B라고 하는 이제 값이 요 웨이츠에 이제 들어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예시에 딱 맞춰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모형하고 모델의 이제 레이어즈랑 이제 서로 이제 쌍을 맞춰 가지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서로 모양이 다르면은 그냥 다른 신경만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지 확인이 되면 이제 그 각 계층에다가 요 학습된 가중치를 이제 적용합니다. 진짜 그런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 이제 위쪽에서 아웃푸트 부분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적재를 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문은 이제 잠시 주석 처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신경망 뭐 프로젝트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야 모르겠고 그냥 네 머리에 있는 거를 나한테 그냥 꽂아줘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편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 그게 좋겠죠. 그래서 이 공부를 안 해도 학습 자료가 나오면 이제 좋은 건데 보시면 우리가 학습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해 놓고 불러와서 그냥 강제로 바로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얘가 10% 남짓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94%에 가까운 상승률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건 정확히 93.52%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무작위성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파일로 읽어들이 이제 이런 거고 또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벽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성능, 그 잠재 성능에 미달하죠. 왜냐면 이제 이걸 잘하면 한 97에서 98까지도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미달하는 이제 성능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학습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이제 맞춰보죠. 교재랑 전혀 그 신경망의 코드가 이제 다른데 사실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일련의 연산이에요. 근데 이런 신경망을 보고서 요거는 이제 퍼셉트론이 이제 몇 개씩 이제 있고 여기가 이제 1층, 여기가 이제 2층,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3층이다. 이런 거는 그냥 논의를 위해서 개념도를 만든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런 연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101페이지의 마지막 두 번째 문단에서 0.9352라고 한다. 올바르게 분류한 비율이 93.52%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현의 방법은 달랐어도 근본적인 연산이 동일하고 가중치가 동일하고 데이터가 동일하고 데이터의 전처리가 동일하면 완벽하게 동일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현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예시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학습을 구현할 틀 자체가 이 구현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우리 이제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7페이지 4장의 신경망 학습으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경망 학습을 오늘 논의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실제로 이제 신경망 학습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놓고 집에 가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틀밖에 안 됐죠. 그죠? 이틀이면 신경망 학습까지 구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냥 그 밑바닥부터 끝까지. 한번 이틀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입문하실 때. 다시는 하실 일이 없겠지만요. 하지만 신경망을 그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신경망 학습까지 구현해 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어떤 방법론을 이해하시면 그 훨씬 더 이제 좀 잘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잡설은 각설하고 요거는 이제 그 공감하실 것 같아요. 107페이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경망 학습은 딱 두 가지인데요. 손실을 측정을 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손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경망의 출력은 입력과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입력의 경우 신경망 외부에서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입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신경망의 학습 매개 변수는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은 구성된 신경망의 출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값을 발생할수록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비교의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일 표본이 아닌 전체 표본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우연히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 어떤 단일 표본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무려 50%나 됩니다. 하지만 100개의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0.5의 100제곱입니다. 즉 여러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샘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각 표본에 대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샘플에 대한 오류를 취합한 종합 오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오류는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할수록 손실은 낮아지고 낮은 손실은 높은 성능을 뜻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손실이 낮아진다면 성공적으로 학습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의 최소값은 0입니다.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손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학습 매개 변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기계학습입니다. 즉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손실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신경망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냥 모든 알고리즘들이 이제 손실을 기준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거의 모든 알고리즘들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신경망의 학습의 이제 첫 번째 요소들을 좀 이제 논의해 보겠습니다. 학습은 두 가지인데요. 손실의 이제 측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손실의 최적화, 이제 최소화. 딱 두 가지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손실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 처음 이제 소개를 해드리니까는 하나를 이제 예시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적당한 범위에서 어,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제 가져와서 훈련시키고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이제 그런 사례로 이제 좀 이제 상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다음과 같을 때 예측 값을 이제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정화제 시키는데 요 확인하는 시간 한 2, 3분 정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실까요? 이 이제 모형이 뭔가 이제 예측값을 이제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측이 얼마나 이제 정답에 가까운가를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시로 들면은 이제 그 정답이 마이너스 3, 뭐 2.4 이렇게 됐을 때 예측을 이렇게 이제 했으면 두 개가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좀 비슷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평균 절대 오차는 얘네들의 이제 차이값이 이제 양수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앱솔루트 즉 어떤 이제 그 표본별 오차를 다한 것이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다른 뉘앙스가 이제 평균 제곱 오차인데 이거는 이제 절대값을 하는 것 대신에 제곱을 이제 수행을 해서 어,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구현하신 것들이 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절대 오차, 목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평균적으로 측정합니다. 집계 시점에서 오차가 양수 또는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차의 절대값을 기반으로 평균을 구합니다. 오차의 크기가 그대로 반영되므로 모델 예측의 실제적인 오차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균 제곱 오차,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입니다. 오차를 제곱하기 때문에 큰 오차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상치 아웃라이어에 매우 민감합니다. 큰 오차를 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경우 MS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오차가 발생할 경우 비용이나 다른 중요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MSE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상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고 싶을 때는 MAE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MA에는 각 오차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루트 평균 제곱 오차 이런 것도 있어요. 루트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 오차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차의 크기가 원래 데이터와 동일한 단위로 표현됩니다. MSE와 마찬가지로 큰 오차에 민감하지만 단위가 원래 데이터 단위로 돌아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 R2. 결정계수는 연속적인 값에 대한 정확도와 비슷한 느낌으로 지표를 생성합니다. 1에서 전체 변동 중 잔차 변동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잔차 제곱합은 모델의 예측값과 실제값 간의 차이, 즉 잔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의 각 점에서 얼마나 오차를 범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목표값과 그것의 평균값의 차이를 제곱하여 더한 값인 총변동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체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서 성능을 표시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측이 목표값의 평균인 경우 결정계수는 0 됩니다. 그것의 의미는 예측값이 목표값의 평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측이 매우 부정확할 경우 음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데이터의 평균보다도 나쁜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정확도로 환산한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종종 회귀 성능의 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제 여기 읽은 거는 그 보이스 클로닝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제 목소리 이제 샘플을 이제 제공해가지고 그 이제 AI에다가 이제 그 제 목소리 이제 복제를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한 건데 이게 그 제가 이제 녹음을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제가 성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수도 많고 이렇게 뭐 말도 많이 틀리고 해서 뭐 2분짜리 녹음 뭐 제작하는데 뭐 30분씩 막 걸리더라고요. 막 다시 읽고 막 이게 또막 하고 막좀 다듬고 막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런 거 AI로 뭐 안 되나? 해갖고 이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제 목소리 샘플 한 20분 정도 이제 제공하니까는 그제 목소리 이제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고 이제 영어 같은 거 막 나오면은 막 아웃라이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약간 이제 교포 스타일도 있긴 한데 제 목소리인데 제가 읽은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새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핵심적으로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모형이 결국은 가중치를 이제 학습을 해서 어떤 임의의 가중치가 설정이 돼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해당 가중치가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이제 좋은가? 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평가는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이 이제 발생했는데 이게 요 어떤 임의의 표본을 yi라고 이제 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여기서 이제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예측인데 이만큼의 오차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오차가 되게 이제 큰 편이고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오차가 이제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측정하는 이제 다양한 방식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지표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있는데 이 평가 지표들의 이제 특성상 어떤 것이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학습 시점에서 이제 선호가 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종 이제 회계의 경우에는 평균 제곱 오차를 일단 학습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모형이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성능이 이제 나오는데 이 성능 자체를 학습의 기준으로 이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손실이라는 값을 측정을 이제 그 정확도와 다르게 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얘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얘기는 우리 그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